네, 2011년도 하반기 캐쳐즈 전문가인증 문제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원 공간 안에 XYZ로 표현되는 무수히 많은 점이 있대요. 그리고 범위는 이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라는 뜻이에요. 점 10-10-10을 중점으로 하는 반지름이 10인 3차원 구가 있어요. 임의의 점 ABC를 찍었을 때 이 점이 3차원 구 밖에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XYZ 좌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점을 중점을 기준으로 하는 구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임의의 점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ABC겠죠? 그러면은 이 ABC가 이 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제가 그 공식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제 잠깐만요. 여기 중점이랑 이제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D가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R이 10이죠. 그리고 조건을 보게 되면은 구의 표면에 찍힌 점은 구 안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반지름이 아니 잠깐만 이 중점과 임의의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리고 요 D를 구하는 공식은 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 같아요. 네, 요걸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가 되게 간단해요. 이제 X, Y, Z를 중점으로 하는 이제 반지름이 10인 그리고 반지름이 10인 9에서 임의의 점 A, B, C가 왔을 때 어때요? 요 디스턴스가 이제 R보다 작죠? 그러면은 2를 리턴하고 아니면 0을 리턴하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더 자세히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리의 조상을 증명하라고 해요. 이거 저는 이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얘는 실무에서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면요. 쇼핑몰 만들 때도 이거 쓰여요. 이제 대분류 이제 한참 위에 있는 대분류랑 한참 밑에 있는 소분류를 놓고 얘 둘이 서로 조상이랑 후손 관계인지 증명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주 보는 오픈마켓 많을 때도 이 알고리즘이 쓰여요. 그러니까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가서 트리 형태의 그래프가 있고 이제 이런 형태로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해요. 즉 이제 여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쭉 매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다 한번 매겨볼게요. 6, 7, 8, 9, 10, 11, 12, 13, 14, 15의 형태로 매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문제를 좀 더 볼게요. 각 노드의 데이터는 현재 노드 번호 조상 노드 번호로 표현이 된대요. 즉 뭔 얘기냐면은 15번째 노드의 데이터는 저 연결고리에 따라서 15-10 이제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6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임의의 두 개의 임의의 노드 번호가 주어졌을 때, 즉 뭔 얘기냐면은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황에서
12와 3을 주고 얘가 이제 왼쪽이 후손이고 오른쪽이 조상이거든요. 이렇게 입력값을 주었을 때 얘가 서로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있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얘는 이제 12에서 타고 올라가다 보면 3이 있죠. 그래서 얘는 1이 돼요. 근데 타고 올라가도 조상과 후손의 관계가 없는 뭐 친척 관계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13과 9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타고 올라가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제가 좀 이따 코드를 보여드릴 거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요 트리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확실히 편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그 아까 잠깐 설명했던 여기 왼쪽의 배열처럼 아니 오른쪽의 배열처럼 이렇게 노드 데이터를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인풋 1, 인풋 2로 얘가 이제 후손, 얘가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프로프 증명하라. 그래서 이제 각 노드를 제시를 받고 얘가 이제 실제 조상과 후손의 관계인지 이제 find 이제 제기의 형태로 만약에 이제 한 번 돌았는데 여기서 이제 증명하지 못했으면은 그 또 똑같은 형태로 돌아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제 리커시브 함수라고 하거든요. 제기 함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서 결과값을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기 함수를 다루는 연습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되게 빈번하게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알고 가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내용 중 일부이다. 사실 요 한국형 접근성 웹 콘텐츠 지침이라는 거는 알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웬만하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 대부분은 좀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 근데 근데 요 지침은 모르더라도 요 내용 꼭 아셔야 돼요. 뭐라 해야 되냐 대체 텍스트 좀 볼게요.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된다. 즉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모두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잠깐 볼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 그림이 있다 칩시다. 뭐, 뭐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동물이라 할게요 그냥 뭐 동물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나 또는 표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렇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텍스트로 트리와 이제 애니멀
애니멀이랑 많이 써 있으면은 얘 실제 그림이 보이지 않고도 요 그림에는 나무가 있고 동물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는 HTML5 태그는 무엇인가? 라는 걸 묻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 알트. 대체 텍스트가 영어로 얼터네이티브 텍스트라고 해요. 뭔가 맞죠? 네, 실제로도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피규어, 이제 피규어 캡션.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요 이미지의 일종의 부분 집합, 부분 위치를 이제 지정할 때 사용하는 태그인데요. 요것도 위치를 지정했으면 그 위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HTML5에서는 피규어 캡션이라는 별도의 태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대체 텍스트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 3번 아이프레임 같은 경우에 딱히 뭐 이미지의 알트나 이제 피규어 캡션 같은 태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타이틀 속성으로 지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말 그대로 표죠. 표 안에 텍스트가 됐든 뭐 이미지가 됐든 되게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캡션 태그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표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표인가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4번 4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앵커와 이제 그 이제 하이퍼 레퍼런스라고 해요.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제가 지울게요. 이제 하이퍼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얘와 연관된 접근성 규정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은 얘 자체가 얼터네이티브 텍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요거 이제 요즘에 웹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웹을 하지 않는 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접근성 지침이에요. 이게 요걸 아셔야 이제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법하고도 되게 연관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요거를 아셔야만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인도적인 개발을 한다? 그냥 시키니까 개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그런 거에서도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항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것도 꼭 아셔야 돼요. 뭐 요즘 메타버스가 또 뜨잖아요. 뭐 이렇게 어 각, 가끔 뭐 3D 애니메이션 말고도 뭐 VR이든 AR이든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게 되는 문제예요. 이제 게임에서도 경고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죠. 2019년 12월 18일 이제 어떤 뉴스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에요. 뇌전증 재단이라는 곳에서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를 했대요. 어떤 트위터 사용자를. 근데 강렬한 빛이 번쩍이고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잔뜩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증후군이 뭐냐? 근데 되게 특히 이제 그 그래픽 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특히 웹 쪽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의외로 다들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넣었어요. 왜냐면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구글에서 좀 찾은 내용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TV 앞에서 이제 포켓몬스터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성광이 반짝이는 그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자마자 아이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이제 일본에서 발생해갖고 되게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뭐 조금 옛날 애니메이션 본 분들이라면 애니메이션 틀기 전에 TV를 멀리서 보라, 가까이서 보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밝은 데에서 보라라고 하는 이제 경고문이 상영 전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은 이것 때문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소위 이제 닌텐도 증후군, 포켓몬스터 증후군 이런 걸로도 나온 내용인데 이게 정답은요. 기억하세요? 광, 과, 민, 성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조금이라도 웹이든 3D든 뭐든 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뭐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만이 이제 뭐 이렇게 항상 답은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인식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꼭 알아야 되는 문제 이제 4번을 한번 봤어요. 5번 한번 볼까요? 아래 프레임워크 및 언어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일컫는 용어 한 가지 이상을 제시하라고 해요. 잠깐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밑으로 좀 내려드릴게요. 자바 빈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제 C샵 단넷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최근에 자바스크립트 이제 리액트에서는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 그 개념이 뭐냐 라고 묻는 문제거든요. 요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뭐 자세한 설명을 생략을 하고 이거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겟더 또는 겟더 세터를 쓰셨으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뮤테이터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요걸 쓰셔도 정답이에요. 즉 이제 요걸 쓰셨으면 100%, 요걸 쓰셨으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101%는 드렸을 거예요. 아마. 네, 그 정도?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또 하신 게 뭐냐면은 생성자라는 답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셨거든요. 요거는 아마 실제 시험이었으면은 제가 한 75점 정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알고 가는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컴파일러와 관련된 어떤 개념이에요. 즉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닭이 있기 위해서는 달걀이 있어야 되겠죠. 달걀로부터 닭이 자라니까 반대로 달걀이 있으려면은 닭이 있어야겠죠. 닭이 달걀을 낳으니까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먼저냐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 속도 향상도 꽤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의 이름 또는 파이썬 언어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 이름 한 가지를 제시하라고 해요. 여기 잠깐 힌트를 좀 더 드리면요. 이런 개념의 상징적인 그림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이렇게 우르브로스라는 건데 자기 꼬리를 먹으면서 성장을 하죠. 마치 순환 관계인 것처럼. 이것처럼 컴파일러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부트스트래핑 또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파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파이썬으로 파이썬 컴파일러를 작성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썬으로 파이썬 컴파일러 짜는 게 이해는 안 가지만은 마치 이런 순환 관계인 것처럼 컴파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아니 잠깐만 C 언어 아니 정말 C++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컴파일을 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이제 만들어진 도구로 다시 도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로 다시 도구를 만드는 이런 순환 관계로 프로그래밍 언어도 만들고 컴파일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구에서 두 지점의 좌표를 줬는데 일반적인 피타고라스, 저 이제 위에서도 잠깐 다뤘었죠. 그걸로 구하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떤 값을 주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뭐 하워사인이 빈센티니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라 요런 분야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잖아요. 요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일반적인 유클리드 수학을 뜻하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이제 둥근 원에만 쓰이지 않고 뭐 기계학습이니 뭐니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요. 되게 분야가 다양하죠. 여기서 즉 공통점이 뭐 없진 않지만은 가장 약한 거를 고르시면 돼요. 2번.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제시된 어셈블리 코드를 묻는 건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베이스 포인트거든요. 여기도 베이스 포인터. 그 다음에 여기도 베이스 포인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푸시하고 꺼내죠. 베이스 포인터를.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를 하려는 거냐면요. 함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다 비슷한데 요런 이제 그 호출하는 방법이나 또는 이제 파라미터를 유연하게 줄 수 없다든가 또는 좀 밑으로 내리면은 요것처럼 호출 방법이 아까는 이제 메모리에다가 푸시를 했는데 얘는 이제 레지스터를 이용한다든가 이제 이런 호출 방법론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묻는 문제는 이런 어셈블리 코드를 봤을 때 얘를 이런 함수 호출을 지칭하는 용어를 뭘로 할 것이냐, 아니 뭘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얘는
컬링 컨벤션, 그냥 말 그대로 이제 함수 호출을 위한 관습, 컬링 컨벤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즘에 어셈블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디버깅 할 때는 어쩌다가 가끔씩 한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이 정도는 뭐 콜링 컨벤션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되게 공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요거는 한번 이제 좀 더 훑어보셔서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게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코가 막혀가지고. 네, 이렇게 8개 문제를 한번 봤고요. 뭐 수준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이제 요 8개 문항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요구를 받은 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8개를 추렸고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